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작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제가 김종대 의원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왜 들었느냐? 야, 우리 조회수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많은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될 수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어저께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방송인데요. 노영희 변호사하고 제가 방송을 하다가 그런 경우 처음이었는데 우리 방송이 라이브에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송출이 안 됩니다. 유튜브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열심히 했는데 아니 동접이 153명밖에 되지 않아서 어제 울 뻔했습니다. 민주당 같네, 꼭 민주당 같아.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 이런 경우 처음이었는데 오늘은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제 750분이 들어왔어. 아마도 오늘은 7,000명, 10,000명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제대로 준비하고 모두 모였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흥분했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입니다. 예. 면벽 수행을 또 해서 내공을 다시 신공 수준으로 관리하는. 그렇습니까? 예. 자, 국외 강철 이빨에서 면봉이 아니고 면벽 수련을 이상하게 오늘 발음이 전문가. 세시네. 예, 그렇습니다. 자, 살아있는 촌철 살인의 대가 노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고마웠고요. 네. 정말로 어제 밤에 1시간 동안 원인 찾는다고 애를 먹었는데 결국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조회수 정말 중요한데 조회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참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장면이 정말 오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셨겠지만 잠깐 영상 보고 오호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찌 하오리까 영상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하나일 때 승리했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저는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서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쌍칼님께서 지금 바로 올려셨네요. 보기 싫습니다. 임종석이 뭐라고 향기 나라 빌리면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임종석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김종대 전 의원님 운동권 출신으로서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보다 학번은 2년 늦어요. 예. 이제 저기가 이제 전대협 세대 아닙니까? 네. 자, 이제가 좀 뭐 운동권 선배라고 하기까지 내가 뭐 배가 있지만은 내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본인이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적격자냐? 거긴 자격이 없냐 그러면은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왜 본인만이 통합의 달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천을 못 받으면 문재인, 이재명 두 문명 간에 이제는 연결은 끊어진다. 이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은 다 깨지는 거고 모든 건 내 공천에 달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권현희 권익위원장은 왜 그게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다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도 사실상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의견에 동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치 분열과 통합의 가늠자자 시금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본인에 대한 과대평가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정말로 통합을 원하시고 이 민주 세력의 대단결을 정말 진정으로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특정한 하나의 지역구에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거기 성동 거기 중성동갑 왜 여기만 고집하냐 이거예요. 처음에 본인 종로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처음에는. 점잖게 비판을 하시는데 저 오바입니까? 아니면 조금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당에서 뭐 저런 분이면 체급이 있으니까 무조건 공천 줘야 된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기 뭐냐 그 전현희 위원장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윤석열 정부하고 싸웠던 분 아닙니까? 난 거기에서 난 뭐 급을 따지고 뭘 따지고 뭐보다도 난 그걸 평가해주고 싶어요. 그분은 피 흘리며 싸운 분이에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2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우리 몰라요. 한때 저 통일운동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이제 비서실장 마치면서 나는 이제 백의종군으로 앞으로 그 저기 뭐냐 통일 사업에 저 헌신하겠다고 한때 이러던 분입니다. 근데 왜 선거 때 이렇게 달라집니까 이게? 노희 변호사도 이렇게 품격 있게 비판하십니까? 저는 그럼 제가 좀 세게 아니 내가 저 모습을 보고는 너무 진짜 건방지다. 제가 건방지다. 저분이 제한테 느낌이 건방지다가 아니라 공당에 대한 당 대표에 대한 공간위에 대해서 저렇게 한 개인이 나와서 정말 이야기하셔. 너희들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까?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네, 맞습니다. 사실 저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지금 하는 거고요. 백기투항해라 이 말하고는 다르지 않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얘기는 그냥 니네 집행부 잘못했다는 거를 만천하에 고백하고 나를 살리는 것으로 내가 용서해주마 이런 태도랑 똑같아서 그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의 겁박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월요일날 우리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 변희재 대표가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일당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을 일단 철회합니다. 와. 변희재 대표 말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제가 불안감 때문에 일단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반응에 대해서 일단 제가 그 말을 먼저 철회하고 물론 그게 완전 철회는 아니고 혹은 내지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 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철회하고 변희재 대표 말대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심각하다. 보시죠. 그리고 이 임종석 실장의 태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 그 이후에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 서른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분들은 나밖에 없구나. 우리란 없구나. 결국 이런 식으로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누구에게 이득을 주고자 하는 거냐 뻔히 보이거든요. 누구라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런 거 다 불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서른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사실은 했어요. 아침에. 그분이 이제 탈당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나 무소속으로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거 없으니까 물어봤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분들이 세미래로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난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내 팬들이 있고 내 조직이 있으니까 난 무소속 나가면 됩니다. 사실은 이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 꽂아놓은 그 사람들 없어도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 돌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분열을 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누구도 못 이긴다. 민주당도 못 이기고 그 무소속도 못 이기고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만 어부지를 받을 것이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고 이렇게 계산이 안 되나? 이거 불사하겠다는 건가? 이건 무슨 뜻이냐? 만고의 이 잘못을 어떻게 할 거? 아니 대통령이 지금 혼자도 국회가 다수가 아닌데도 그렇게 혼자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데 국회마저 넘겨주고 나면 어떻게 그 죄를 다 받으려고 이분들이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변 대표 그러면 실제로 국민의힘 잘 돼도 관계없다. 민주당만 망하면 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거는 원래 이 공천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뭐 그렇죠. 떨어지는 경우는 꼭 이번 사례뿐이 아니라 나 떨어졌습니다.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지. 만약 예를 들면 사실 임종석 의원은 제가 볼 때 제일 덜 억울한 케이스인데 그렇죠. 이번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마저 내가 억울하게 다 했는데 당에 살아야 된다? 저는 그 자체가 틀렸다고 봐요. 그거는 공천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근데 임종석 씨는 글쎄 따지면 가장 덜 억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분 공천 안 준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거 중성동에 사실은 임종석, 그 홍익표 그리고 그 구청장 정원호가 20년간 키워온 건 맞는데
그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사람 키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을 주고 임정소연 보고 종로면 종로, 뭐 성파면 성파 가라 그랬을 때 그게 수용을 반드시 못하고 내가 처음부터 이 지역구를 키웠고 내 보좌관이었던 정원호가 구청장 3선을 하고 내 친구 홍익표 3선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가려겠다. 약간 이게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유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본인 3명이 잘 키운 건 맞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누구 한 명, 예를 들면 전현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협상을 했으면은. 잘했으면은. 그리고 본인이 뭐 딴 데 좀 어려운 데 가면 어땠을까. 사실 지금도 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성파면 성파가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 권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그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이 동네를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자회견 하면서 여기는 만만한 곳이 아니고 험한 곳이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죠? 아, 그거는 그러면 이 성동구, 그러니까 사실은 임종석 의원보다는 성동구청장 정원호가 사실 전국에서 가장 이 스마트하게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동구가 갑자기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 마을이 되면서 수많은 이제 좀 잘 사는 분들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10년 동안 보수화가 됐어요, 여기가. 원래는 이제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이제 오세훈 시장 재선할 때 이 재보선 때도 소영길 후보가 나왔을 때 15% 이겨버리고 보수 쪽에서 윤석열이 그 이재명 대표를 10% 이겨버리고 이제 보수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성동구청장 정원호만 3선이 됐었던 데이기 때문에 보수인데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그 구청장 얘기고 그 부분은 그 구청장이 좀 뒤에서 도와주고 홍익표 주식 도와주고 그러면은 꼭 임종석이 아니라도 무조건 진다? 임종석 나만 이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최고위원회에서 제고해달라고 했지만 어떤 결정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못해요. 뒤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본인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본 뒤에 최종 거치를 이야기하겠다. 이 말은 김정대 의원님, 네. 형님,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친문 세력을 다 등에 업고서 마지막 그 압박을 가하겠다 하는 어떤 그 일종의 강압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메시지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회 내 분명히 제고해달라 그랬다. 근데 제고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예고하는 뭔가 여지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서른 의원 그 어제 기자회견한 거 보십시오. 뭐 악담이란 악담은 다 뽑고. 연상군 얘기죠. 연상군 얘기 나오고 뭐 이거 요즘 한동훈 위원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할 얘기는 민주당의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심해 내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뭐 막말은 안 하겠지만은 어떤 정치적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좀 떨쳐버리기가 어렵고. 제 질문은 그 정치적 의혹, 그 뭡니까? 그러면 뭐 무소속 출마? 아니면은 뭐 다른 당 만들기? 아니, 뭐 무소속 탈당도 출마, 있고 뭐 무소속 많이 출마. 시나리오 많죠. 이미 우리가 뭐 선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한 시나리오 되겠지만 그런데 너무 그렇게 그냥 한 번에 그러는 것보다는 서서히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조금 본인 몸집 키우기를 지금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그렇게 단물 많이 먹고 지금 민주당이 어떤 모양이고 꼴인데 참 자기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진짜 근데 못 여기는 이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3명이 팀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전 임종석 씨가 그렇게 무모하게 못 나가는 게 아까 전에 정원호 부총장이 3선이 마무리되면서 서울시장 갈 수도 있는 정도의 지금 이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동구를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소시장 가려면은 전현희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그리고 저 홍익표 신주 서초에 나가 있는데 여기서 임종석 씨 깽판 치면은 서초 아무래도 어려운 데인데 그래서 이미 3명의 팀을 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는 일단은 당에서 좀 그러니까 무마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동구청장 하시는 분은 서울시장을 나가든 뭘 하든 간에 민주당이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임종석 실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비명계에서 컷오프 되신 분들, 뭐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결국 손잡아서 뭔가 조직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밖에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하자면 좀 위험 부담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지는 명분을 쌓아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 놓고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다음 대선을 노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심하다 심해. 정말로 싸우지도 않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민주당을 막 거꾸로 총질하는 걸 보면 저분의 참 본심이 원래 뭐였는지 이재명 잘 되길 바랬던 건지 아니면 윤석열 계속 인정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근데 생각이 어차피 들고요. 그 만약에 내력 꽂은 사람이
정말 이재명 계파에 그랬다면은 열받겠지만은 전현희 씨는 같은 문재인 정권 친문파예요, 때 사실은. 같이 관료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재명 계파가 아니잖아요, 이분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좀 도와줘서 당선시켰을 때 나쁠 게 전혀 없던 제가 볼 때 임종석 씨한테 그래도 오히려 훨씬 도움도 되고. 자기 데리고 갈 때 좋고 자기 친구 서울시장 갈 때도 좋기 때문에 전현희 정도 도와서 자기 사람 만드는데 전혀 뭐 그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랬잖아요. 나가서 질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느냐. 그 말이 딱 맞는 게 중성동갑은 내가 나가면 자신 있다.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 텃밭이니까. 하지만 내가 다른 데 나가서는 내가 이길 거란 자신이 없다.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동안 민주당에서 한 일이 없다. 내가 이 정권과 싸워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조금이라도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뭐라도 본인이 제대로 했다면 혹은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나 변희재 대표의 반의 반만이라도 뭔가 맞서서 싸우는 행동을 했다면요.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지는 주변에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좀이라도 이런 행동했을 때 많은 지지자들이 맞다. 왜 임종석 실장을 공천을 안 주냐. 중성동갑을 보내라라고 많은 분들이 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도대체 당신을 왜 내보내줘야 되냐. 당신이 뭘 했냐. 험지 가서 살아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훨씬 많거든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임종석 실장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맨날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한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고 우리들이 지금 한 말을 그분들 스스로가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살아 돌아가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임종석 욕심 너무 많다.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직접 정리해라 이렇게 하는데 명문정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렇게 하는 모습 동의하고 있을까요? 노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뭔가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또 오늘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총선 끝났다고 해서 뭔가 나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체적으로 총선이 아니고 공천 아니고요? 공천 아니고 오늘 나온 기사에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조심하고 있을 거라고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사람 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것이 당을 망치는 것까지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임종석 실장을 부탁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임종석 실장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3명 정도를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꼭 좀 공천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체면 불구하고 부탁을 했지만 안 들어주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각을 세우고 말을 해가지고 결국 이 분란을 더 가속시키고 기름을 붓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불편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부탁을 했다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아는데 그것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부지리로 윤 대통령이 잘되게 하고 국민의힘이 잘되게 하기를 원하냐? 그것까지는 안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정리를 해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당은 더 혼란으로 빠져드는데 무소속 출마하는 것도 그냥 문 대통령 쳐다보고 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파멸인데?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나서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 어떻게 말해요? 실제로 근데 문재인 쪽에 진짜 제가 볼 때 한 성골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 윤건영부터 해가지고 전해철 등 살아남았고 임종석 씨야 문재인 때 비서실장이긴 하지만은 독자 브랜드로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원래는 출신은 친문은 아니에요. 네. 예. 친문은 다 갑자기 살아남았어요. 합쳐진 거죠. 그때 박원순 시장하고 또 이렇게 연결해갖고 살아남았죠. 하여튼 임종석이 뭐 네. 비서실장 되기 전에도 전 국민이 알려진 사람이고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날아가는 사람들이 문재인 쪽이 반드시 챙긴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그 박진영 교수가 외로운 그 늑대들 스타일이다 지금 날아가는 사람들이 스타일이 좀 독보다이고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쪽에서는 나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수습할 길이 없습니까 지금? 김종대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때 탄핵 직후에 인수위도 없이 갑자기 그 출범한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때 어려운 시절에 들어가서 자기가 정권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전대협 동호회도 임종석 그 실장 배후에는 있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 정치 지망생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본인을 해석하는 맥락이 나는 문재인 정부의 적자, 또 이제 전대협 동호회로 지칭되는 586 운동권의 맏형, 이런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과도한 상징화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과몰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정리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걸 추동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번에 고민정 최고위원들도 사퇴하는 거 보십시오. 바로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거든요. 맥락 속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에 이렇게 그 자맹하던 친문 계통 또 586들에서 어쩐 정도 내부적으로는 정리는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이제는 어떤 당과 일점불사를 하는 형식으로 갈리는 너무 무리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뛰어든다? 아이고, 그러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끝나는 거죠. 야, 이번 선거는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뭐 선거 치료나만 하지 그래. 지금까지 통합과 혁신 얘기해놓고 그거야말로 전 대통령과 지금 당 대표의 대결인데, 우리는 원래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뭐가 좀 2차전이 있지 않을까, 2차 대전이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여기서 터져가지고 완전히 보수 언론 먹잇감 되는 거지, 그렇게 보면. 자, 이게 수습이 안 된 상황으로 계속하면 결국에는 뭐 분란이 커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텐데, 차라리 잘 됐다. 운동권, 기득권, 그러니까 운동의 순수성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기득권화되어 있는 사람, 이 문제를 민주당 내에서 혁신하고 적폐라고 규정하고 청산하자, 노선 투쟁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는 당내에서 더욱더 논쟁적으로 끌고 가면서 뭐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운동권 중에서 지금 탈락한 사람이 임종석밖에 몇 명 안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아니 김민석 씨 지금 단독됐죠. 살아남아있고. 그리고 이인영 씨 지금 경선돼 있죠. 누가 떨어졌습니까 운동권은?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씨는 성동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지역구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이미 홍익표 씨가 삼선 그만두고 험지로 나간다 그래 버리니까 현역에 떠났기 때문에 원래 현역에 떠나면은 그건 당이 관리한다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임종석 씨가 내가 원래 만든 지역구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거지. 엄밀히 말하면 운동권 총선한다 그랬을 때 좀 다 살아남았는데요, 뭐 이건 지금.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다 살아남았는데 임종석 실장한테 과몰입되는 어떤 그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이게요. 그러면 과몰입 정치하게 때문에. 이야기하면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이 하는 것이나 임종석 지금 전 비서실장이 한 게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익표 의원 원내대표가 자기의 지역구를 버렸다기보다는 일단 험지라고 하는 서초울로 갈 때부터 저는 서로 간에 약속이 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본인이 그동안에 이 민주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지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친문파들 속에서의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임종석 실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나 이쪽 공간위에서 나에게 전략 지역구를 여기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안 먹힌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당연히 여기에서 지난번에 전략으로 와가지고 본인이 뭐 거친 언사로 이재명 대표를 여러 번 많이 구해줬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겠거니 했는데 자기가 하위 몇 프로 들어갔다고 갑자기 통보가 오면서 본인은 쫙 빠져버리게 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막말을 퍼부었잖아요. 그 맥락하고 똑같이 임종석 실장도 본인은 당연히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고 나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지금 놀래가지고 이제 좀 더 점잖게, 이수진 의원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캐파가 있고 그동안 역사가 있고 호위무사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점잖게 이제 표현하지만 결국 본질은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동조하는 듯한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서른 의원인데, 서른 의원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저분이 민주화의 상징, 한때 그랬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원들이 봤을 때는 좀 아니잖아요. 근데 저분들하고 손을 잡고 가니까 또 언론은 얼사 좋다 봐라, 손잡고 다 나가서 탈당하고 신당에 갈지 모른다, 이렇게 막 이제 일종의 비아냥을 계속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시간 지나면서 누그러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서른 의원 경우에는 저도 안타까움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동교동의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 시절에 7, 80년대 그때 동교동의 비서 중에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살아남은 사람이 사실은 서른 의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대중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었기 때문에 요즘 그러지 않아도 뭐 기류의 김대중 영화도 나오고 해서 마침 또 재조명되고 있는 터였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쪽 동교동계가 국민의힘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사실상 거기 가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한광호, 뭐 저기 뭐 한화가 뭐 이런 분들 말이죠. 김경재도 있고요. 예, 김경재. 그런데 거기는 동교동 비서 출신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 진짜 원조 그 친동교동계 오리지널 그룹에서 막내죠, 제일. 막내급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사실은 서른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상징성을 고려할 만도 했습니다. 네. 한 명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또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저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비판하는데 앞장서온 게 동교동계가 맞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에 김대중 총재 밑에 신주류라고 얘기했던 김한길 이런 분들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 정도는 전략적으로는 남겨놨어야 돼. 그래야 저쪽에 그 저기 넘어간 동교동계하고 어떤 그 균형점을 이렇게 대처점을 만드는 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요즘 향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나갈 때 그 연산군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섬찟했습니다. 사실은 뭐 어쩐지 많이 나가더만 혹시 마음은 떠나 있으셨나? 아니, 그게 이런 아니라- 발언이 나왔나? 나 이런 부분들이 참 나는 아니, 거 좀 섬찟하더라고요. 서른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서른 의원하고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번 그동안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서른 의원은 사실 친이낙연 계였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전 그 대표할 때 최고위원 하면서 엄청나게 이낙연 대표를 이제 많이 밀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 될 때는 사실 이재명 대표 되게 좀 원래 안 좋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지는 않았었어요. 본인이 되게 거친 언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주당의 정말 나는 본진이다. 나는 민주당의 제일 오래된 아까 본인이 40년 됐다고 말하면서 나는 민주당의 내가 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 이분은 나는 이낙연 전 대표를 추종했고 좋아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난 그래도 민주당을 지킨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낙연을 따라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거친 말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내가 지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켰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뭐 하위 몇 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망신 주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나도 그건 좀 네. 아쉽더라고. 근데 서른 의원 정도의 그 이제 민주화의 원로 중에 원로인데 저는 이분이 한 1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한테 갔던 발언 한 절반 이상은 윤석열한테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본 적이 없어요. 글로 가는 게. 네. 그러니까 박지원 씨는 그런 대로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이 들면 발언의 이 균형들이. 그럼 원로로서 민주화운동가로서 윤석열 독재 깔 거 까면서도 이재명 대표 견제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존중받을 텐데 거의 공격이 글로 가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탄핵 발언을 국회에서 하면서 크게 한번 갑자기 한두 번씩 그런 적은 있고 그런 게 약간 좀 튀었긴 했는데 어느 정도 있긴 있었죠. 그랬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김대중 정신은 살아있고 우리 동교동의 어떤 전통은 살아있다. 이런 걸 좀 본인이 더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끝나는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기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더라도 그건 다 하나의 강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저기 계승과 또 새로운 창조의 과정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탈당 기자회견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니 뭐 아쉽다고 하셨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국회 지금 몇 선 했습니까? 서른 의원 5선 했죠. 5선 했지 않습니까? 네. 52년생이신데 올해 연세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73인데 그러면은 이재명 씨로서 쫓겨난다 억울하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등신 민주당 이런 거 생각하면 나 이재명 씨를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해달라. 이 한마디가 그분의 남은 여생, 인생을 정말 결정지을 만한 것 아닙니까? 와, 나갈 때 역시 서로는 다르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쌍욕을 하고 연산군이 어떠니 저떠니 하고 사당하라고 하면 본인에게 도움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이제 욕 들었으니까 국민의힘 좋겠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쪽 편을 들어주고 간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종대 형님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예 가지도 않잖아요. 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저 꼬락선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어떤 공천 시작 단계부터 지금에 이르러서 문제가 되기까지 저는 사실 이 지금 탈당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가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과 혁신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대표의 메시지가 항상 그 이명박 공관위원장한테 공이 넘어가고 계속 그걸 방치하는 모양으로 이게 관리가 돼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그 어떤 시대 정신으로 임하는지가 우선 뚜렷치가 않다. 대표의 리더십이 공천 과정에서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어떤 갈등의 폭을 더 악화시키고 상처를 덧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더 이상의 위기를 막으려면은 일단 리더십을 정상화하고 강화해야지. 아니 지금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의원들이 항변하는 거는 공당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표가 그걸 딛고 일어서서 넘어서고 뭔가 좀 자기 비전을 얘기하고 메시지를 발표하는 좀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아쉬워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민낯으로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집에서 아이들끼리 싸우면 부모가 나서서 중재를 하거나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달래기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부모의 모습이 있는데 이 민주당 지도부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게. 근데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나서서 뭐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나무인데 가지끼리 부딪힐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깊은 뿌리와 이런 좀 기둥과 같은 나무를 가지고 있으니 참 섭섭하지만 함께 통합해서 가봅시다 이렇게 한 것으로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야,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직접 전화해서 미안하다 한번 봐주라. 서른 의원도 그렇게 해서 연상군 하는데 제가 연상군이라고 취급도 했지만 좀 선배님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따라다녀서 부탁을 또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선은 첫 번째 보여야 될 건 존중과 배려. 예. 그래고도 딴짓하면 그때는 응징해야지. 이거는 저도 기강은 확실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통합으로 해서 이 선거 40일 앞둔 이 마당에 우리가 지금이 단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마지막 기회다 하는 대표의 절절한 호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당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걸 당헌심을 갖다가 규합을 해는 어떤 중심적인 역할에다가 절박한 메시지 발표가 있어야지. 아니 가지끼리는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게 바람이 불면 부는 가지 흔들리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아무 할 일 없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좀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하는 게 이게 내가 칼침 맞고 재판장에 끌려다니면서 그 모진 걸 하면서 오로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이 길을 참고 인내하고 걸어왔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 하고 당원들한테 호소를 해서 이걸 갖다가 모아나가는 아우라를 지금 발휘해야 될 그 리더십의 핵심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이? 그 말씀 들으니까 의외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이 풀릴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리더는 위기가 마련되고 지금 이렇게 전대미문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역량이 입증되는 겁니다. 좋을 때야 누구든 다 대표하지. 지금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뭔가 울림이 있는 호소를 하고 더불어 나가 국민들에게도 정말 공천에 잡음이 많아서 죄송하다고 일단 자세를 낮추면서 그러나 심판의 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혁신의 길은 이 부분이 이렇게 핵심인데 어쨌든 물갈이하고 지금 갈아치는 부분들이 민주당이 좀 튀고 있는 부분에서 큰 목적의 이 메시지가 제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같이 던지자 나까지 포함해서 이러면서 사람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따라와요. 메시지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서른은 안 싸웠잖아요. 임종석 안 싸웠잖아요. 그럼 치면은 그 다음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리든 뭐든 싸운 사람들을 집어넣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유소년 퇴진 집회 함께한 사람들 지금 최소한 4명 이상 그냥 다 컷오프로 날아갔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은 네. 이건 또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그 사람들 날리고 그냥 자동 공천된 사람들은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는 거고. 자, 똑같은 오선인데 서른 날아갔어요. 아니 안민석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퇴진 집회에 다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이 사람 날아갔어. 근데 조정식 안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이게
우리 같이 한번 희생해보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도 그 맞아요. 두 분 말씀에 동의하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참 억울하겠다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조금 변명을 해주자면 2년 내내 너무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사실은 2년이 아니에요. 4년 내내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경선을 치르기 전부터 혹은 치르는 과정 중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고 이 대장동 사건이 사실 시작된 게 경선 그 전부터거든요. 그 지금부터. 이분이 4년 내내 너무너무 힘들었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보거나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역사가 없고 맨날 공격만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을 내밀고 뭔가 낮은 자세로 임해보고 해봤어도 소용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77점, 그러니까 대선 때 0.73%를 졌을 때도 그 책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었고 77.77%를 당대표가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을 때도 그걸 흔들어대는 것만 있었었지.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훌륭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너무 질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저는 두 분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두 분 말씀하는 것처럼 포용력을 가지고 지금 한 번 더 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스무스하게 이걸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리더십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이분이 사실은 이분 자체도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계속 생각했던 것은 이 당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나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자 그 사정은 이해합니다. 뭐 지겹고 힘들고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사실 이 소년공으로부터 시작해서 검정고시로 시련을 이겨내 한평생 살아왔고 당대표 할 때 시련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겁니다. 뭐 그게 오히려 자산이지 왜 지금까지 피해 의식입니까? 이렇게 자꾸 자 스스로를 갖다가 재해석하고 재창조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리더의 운명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 DJ는 현해탄에서 수장될 뻔했습니다. 안기부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지금도 말하는 정당이에요. 그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당의 가치와 어떤 정신은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던 거고 그게 오늘날의 이재명 대표 체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도 이미 많은 위로를 받으셨고 주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왔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도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계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지도급에서 성찰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거는 본인이 이겨내셔야 될 또 하나의 어떤 넘어야 될 험한 줄령이지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특히 내가 제일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저번에 체포 동의한테 가결표 던졌다는 꼬리표를 이런데 적용하는 거 있는데 이런 건 대표가 나서서 엄명을 해가지고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게 악성 프레임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때 나 가결표 던졌지 잡아가라 그랬지 이렇게 해서 되면은 이제는 그러면 진짜 방탄 공천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대표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나 그때 속상했다. 인간적으로는 진짜 나 그때 죽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또 사법의 질서가 나를 다시 이 자리에 앉혀놨지 않느냐. 그런 사건들 프레임은 이미 오래전에 잊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나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이런 말 해주는 거 나 원치 않는다. 이 말 못합니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못한다니까요. 진짜 한번 안 당해봐서 그래요. 김종대 의원님이 그 입장을 안 돼봐서 그래. 정말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부인까지 지금 10만 4천 원 가지고 기소되고 어제 재판 받았어요. 어제 그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겠지. 당연히 하고 싶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사정을 우리끼리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은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말씀이 선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도 돼. 유튜브에 댓글도 상관없어. 맞아요. 그러나 내일 모레 국민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당대표 체제 때 이제 뭐 본인이 만든 체제는 아니지만은 야권이 180석이었는데도 어떻게 특검 하나 못 통과시키냐.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지만 그 정도도 제한 못하냐 정도에서 아마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고 뭐저 같은 경우는 조기 퇴진시키자고 집회를 몇 번 했는데 허무한 상황인데 그럼 이번 공천이 뭐가 됐어야 되냐면은 180석이 안 되더라도 정말 좀 특공대를 넣어가지고 정말 이번 총선 끝나면 저 인간 저 윤석열 때려잡자가 느껴져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제로 그냥 총선 치르면은 의석수가 줄어든 거 확정인데 줄어들어도 탄탄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싸운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쫓겨나고 그냥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아는 사람들만 더 많이 들어왔어요. 뭐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고 도대체 180석까지 못 싸운 사람들을 100석, 130석 만들어줘 봐야 뭐에 쓸모 있냐는 겁니다. 거기. 아 근데 진짜 이 프레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젠다를 꼭 저는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대통령 지금 180석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다 무력화되잖아요. 만약에 대통령 이번에 일당까지 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끝장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친문이고 친미이고 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총선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모두가 환기시켜야 돼요. 여기다 뛰어들려고 쓰고 돌아다녀야 돼요. 진짜로. 이걸 이재명 대표도 계속 말을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 정신을 안 차리죠? 제발 대표에게 집중해서 공격하는 걸로만 자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 지금 뭐 해소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가 좀 돌아보고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못하고 더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반성을 좀 하라고요. 왜 그런 걸 안 해요? 맨날 왜 한 명만 자꾸 공격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 민주당의 오래된 악습이 미쳤나 봐요. 진짜 나는 다 미친 것 같아. 이 상황이. 제가 세부 말씀드리면서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역전의 용사들인데요. 우리가 한때 이 나라가 잘못 간다고 해서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열화와 같이 박수만 쳤거든요. 지금 댓글이 실시간으로 4,000분이 들어와서 막 글을 올리고 그래요? 있어요. 네. 있는데 김종대 의원 본인이 2년 동안 당해보세요 이런 말이 있고 노영이 맞는 말이다 이런 말도 있고 변 대표 잘한다 이러면서 또 이재명 사퇴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대체로 우리가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평론가들인데 댓글을 올리는 많은 분들이 예전과 달리 다 각기 다른 의견이에요. 우리도 백가쟁명을 하듯이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혼란에 빠져 있다. 누가 고칠 거냐? 이재명이 좀 하면 좋겠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낯서라 정신 차리자 본질이 이런 것이다. 변 대표는 정권 퇴진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되면 이제 그 길도 무너지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못하자. 그래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아니,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정리하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어려웠던 시절에 김대중 총재가 지금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니까 와글와글 하던 그 야권판이 쭉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프레이밍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윤석열 심판의 시간인데 그 프레임이 안 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단결의 시간이다. 이 다음에 이제 특검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는 거다 하는 것들을 이거를 구도를 짜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최고 우선순위가 있으면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결단해 주는 겁니다. 그게 원래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권에서 지금 우리들끼리도 왜 혼란스럽느냐 하면은 이걸 누가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시급한 거는 여기서 이제 그 진용을 갖추고 우리가 돌파하고 진격해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전투력이 올라간다고 이게 백화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친문이냐 친명이냐 뭐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들이 그냥 이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봐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중심성을 못 가질 때요. 그래서 그 손자병법의 선승구전이라고 위대한 장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놓고 전투를 한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선승구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병법의 기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이고 이런 얘기조차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2년간 당해봤냐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책임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 품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주신 의견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귀담아 듣겠다는 얘기지. 이 책임 정치를 수행하여 주체들은 그런 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럼요. 거죠. 네.
그렇게 막말로 이제 정말 힘들다 그러면 리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안 해야 되는 거지. 내 힘든 걸 국민이 이해해라.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 국민 자체는 선택하는 사람들일 뿐인데. 아니 그 길이의 김대중에 보면 강원영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DJ가 이제 그 동경에 납치돼서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저기 몰골이 아닐 때 강 목사가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강원영 목사가 갈 때는 DJ가 이 말을 할 줄 알았대. 아 이젠 정치 못 하겠습니다. 저 이제 지쳤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죽을 뻔하니까 겁만 줘도 대통령이 물러나잖아. 그게 원래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이해해주고 싶어요. 근데 DJ를 만나니까 뜻밖의 말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전야를 가다듬어서 민주 세력을 다시 긁어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강원영 목사가 이 사람 사람이 아니구나. 괴물이구나.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그때 저기 뭐 독재 정권하고 그래도 말이 통하는 게 강원영 목사니까. 그래가지고 말 좀 잘 전해달라고 메신저로 부른 줄 알았더니 정반대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됐을 때도 처음에 망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자꾸 김대중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치적 상상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과거 선배들이 했던 역사 속에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나가겠다 희망을 못 만든다? 그럼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승리를 바래? 아니 우리 스스로 민주당을 지키고 야당을 못 지키는데 국민이 어떻게 지키고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역사는 정치는 냉혹한 겁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정치의 주체들과 같이 공유해야 될 결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결기라는 게.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윤석열 심판을 얘기해왔던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 그런 면에서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참 절절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분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아니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김종대 형님 말씀 들어보면 아니 좀 나와서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내가 잘못된 거는 이런 것이고 잘된 거는 이런 것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아요. 노 변호사 아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직접 전화해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런 게 좀 하라고. 아니 저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사실 예. 그분하고 만난 거는 옛날에 그 공간 경기도 청사 예. 거기서 패널들 한 20명 모아놓고 한번 그 이제 언론 관련해서 한번 그 1시간 정도 만나서 그때 저는 늦게 가가지고 20분 정도 이제 저기 멀리 떨어져서 한번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예. 그분하고 친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심정일까 그렇게 사실은 모든 걸 요구를 하지만 사실은 힘든 상황일 것이다. 이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 원래 리더는 지금 김종대 의원 말씀이나 변희재 대표처럼 그런 덕목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결하는 게 맞죠. 아니 난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지금 있는데 뭐 때는 보고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을 믿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이 지금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이고 그래서 공천에서 지금 욕을 먹건 지금 분란이 자꾸 있든 말든 간에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한번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지금 스스로가 천명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꾸 이재명 대표만 자꾸 공격하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바라보고 이 상황의 지금 본질은 이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좀 돌려봅시다. 저라도 좀 그런 말을 좀 해보고 싶었다는 것이고 친문 세력이고 누구고 자꾸 자기네 이익만 생각해서 이 개판 싸움만 하고 이 나눠먹기만 하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제발 좀 이기적으로 굴지 말아라. 너네들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있고 된 거 아니냐. 니네가 지난 5년 동안 뭘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반성을 좀 해라.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정의당이 왜 2% 정당으로 전락했냐? 그러니까 5%는 됐는데 4% 5%는 항상 됐는데 왜 요즘 1, 2%에 갇혀버렸냐? 이호정 사태가 났을 때 아무도 떠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하니까 요즘 제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이제 공격받죠? 자중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말조차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슨 당이 무슨 어떤 그 패륜이 있고 배신이 있었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누가 책임자인지 거기에다 그 패륜의 내용이 뭔지 왜 얘기 못 합니까? 그러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또 그나마 5% 지지율이 또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 정의당 지도부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없었다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됐을 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비단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그렇다는 거죠. 정치는요.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저는 누가 뭐래도 비전 제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반딧불 만한 작은 희망에도 감동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사법투쟁이나 뭐나 이런 건 다 곁다리고 전부 다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그때 소명과 비전을 내놨느냐 안 놨느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고지가 저 앞에 보여. 40일밖에 안 남았어 지금. 42일. 예. 지금입니다. 타이밍은 이때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결기가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두 사람들이 이제 전사를 자임하는 이런 어떤 그 태도들이 나올 때 위기에 빠진 조직을 구하고 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거지. 그거 없이 우리가 선거에 이기길 바란다는 건 난 욕심이라고 봐요. 이외로 유권자는 냉정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진보를 바라는 게 아니라 유능한 진보를 바라요. 최근에 민심의 트렌드를 보면 유능해야 돼요. 특히 너무 답답해요. 2030은 부동층이 거의 30%예요.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태도를 보고 찍어. 그러니까 이런 유권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어떤 디맨드, 수요가 있을 때 왜 우리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물쭈물합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정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소신. 그 말씀 들으니까 이게 너무 맞는데요. 제가 약간 반기 반론을 하나 들어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한 거는 뭐 주먹 정도 되는 것 같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정말 제 머리만한 것 같은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개선돼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임종석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른, 의원,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해왔던 행태로 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월 10일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 시점에 국민들 다시 평가할 것이다. 그때 가서 얘기하자.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지금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무 비판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럼 임종석 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정리할 수 있느냐. 서른 문제를 어떻게 통합적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저는 오히려 당이 더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 떨어진 사람들을 왜 자꾸 그걸 이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하냐면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버려 던져서 두는 는 거죠. 거고 그 레벨을 두는 사람들은. 거고. 예. 문제는 남은 이걸 갖고 밀고 갈 때 저도 선택권자인데 윤석열이 저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이 정권이다. 그러면은 이 정권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와 전력을 갖춘 세력을 제가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꼴 보니까 이거는 어림도 없다. 이 현재 민주당을 내가 누구 표를 던져줘도 이 사람들이 설사 150석을 하더라도 윤석열하고 싸움 안 되겠다. 싸움 엄두도 안 되겠다. 그럼 이거 못 찍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못 찍는 거고 오히려 여기를 심판하고 작아도 새로운 세력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붙을 용기도 없고 붙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단지 지금 제일 크니까 여기를 계속 찍어달라? 왜 찍어야 됩니까? 저를 설득해보세요. 내가 왜 찍어야 되는지를. 180석까지도 못 쌓았는데 이제 분명히 줄어들어.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누군지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찍습니까, 그거를? 야,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뭐 앞길이 캄캄한데 또 변 대표 말대로. 근데 아니, 이건 상품 근데 파는 말이 사람들이 많고. 그건 잘해야 자, 되는 거죠. 제가 일단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천 때는 일단 상당 부분 손실이 일단 현실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일단은 상당히 내상을 입은 건 맞아요. 그럼 어디서 회복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내상을 입은 걸 갖다가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느냐? 앞으로 선대위원장을 영입한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그걸 통해 가지고 이미지 쇄신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드는 사람들은 저 보수 언론에서 그 사람들 발언만 집중적으로 써주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있고. 당에 들어오는 것도 자유, 나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대표가 한 얘기지만은 제가 보기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만류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리더의 어쩔 수 없는 그 관리자로서 책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선거로 전환할 수 있는 진용이 지금 준비돼. 난 그것도 궁금해. 지금까지 정책 발표 수준으로 보면 민주당의 이준석 보다 못합니다. 그 다이내믹한 어떤 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는데 지금 민생이 지금 돌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응답해줘야 될 지금 의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정책 주도력을 회복하셔라. 그럴 수 있는 진영으로
새로 참신하게 구축을 해서 거기서 만회를 한다. 그다음에 앞으로 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철저하게 검증해서 역공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기회의 공간을 창출해 나가는 이런 전략적 사고가 그래도 좀 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게 전략적인 어떤 그룹이 있고 또 진영이 형성된다는 이런 게 있으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야. 노력이. 에? 좀 전에 선대위원장 얘기했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고 이재명 당대표가 요청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본인이 확인해 준 건 아닙니다. 유시민 작가가 와서 선대위원장 맡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현 상황을 국면 전환할 만한 선대위원장 후보 노임에다 추천 한번 해주세요. 이해찬 대표가 맞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해찬 대표가. 네, 아. 이해찬 대표가 워낙 선거도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고요. 이해찬 대표의 말이 또 많이 먹혀요. 그리고 지금 박범계 의원도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밑에서.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도력, 침투력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다고 저는 보지만 그 위에 이해찬 대표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검증이 되어가지고 그 밑에서 성공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머리에 떠오르는 분은 이해찬 대표 정도예요. 저는. 김정대 의원께서는 유시민 작가는 어떻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제안 받으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본인으로서는 하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분은 지금 자기 개인 정치 일정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정규전보다 게릴라전을 선호하시는 분 같고 이제 어떤 정규전에서 어떤 그 지휘관 이런 부분들로서는 전혀 어떤 낌새가 안 보인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사실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거든, 유시민 작가 같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무지한의 핍박을 받았다고. 저기 동교동계로부터 또 핍박받고 뭐 하니까 그거에 분기탱천해가지고 100분 토론 때려치고 간 거 아닙니까? 저기 노무현 도우러. 그랬던 결기를 보면은 그때 그게 노무현을 이렇게 세웠거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이런 어떤 결기를 보인다면 도움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올 법도 하죠. 근데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도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예컨대 그때 그런 당시에 사람이 유시민 그러니까 그런 네.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시퍼런 바닷물에 신봉사 아버지를 대신해가지고 몸을 던질 수 있는 심청의 그 정신 같은 거 뭐 이런 거 물론 제가 할 일도 없어요. 사실 뭐 나한테 전화 올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근데 이해찬 대표 경우에는 사실 저도 몇 번 이렇게 뵈기는 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는 연로하신 태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활약을 하려면 조금 더 의외의 신선한 인물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그 조국 신당이 지금 10%씩 나오는 건데 뭐 17%까지 나왔다 어디서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이 혼란을 하면서 야 이건 못 사겠구나 중에서 약간 성향이 좌쪽 성향 사람들은 조국 신당을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신당이 다음 주에 이제 중앙당 창당을 하는데 소나무당으로 1년부터 조사에서 1월 조사에서 만약에 창당이 되면은 호남에서 지지 의사가 34%가 나왔어요. 에이? 엄청나요. 이게 무슨 창당되면 지지할 수 있느냐가 34%. 이게 실존하는 두 가지 정당이 있는데 두 정당의 목표가 윤석열 조기 퇴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혼란스러울 때 이 두 당이 어쨌든 반사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정당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둘 다 사법 리스크라고 제껴놨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로 이 두 정당과 민주당이 다시 결합해가지고 대우를 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당 이름은 소나무당으로 결정합니까? 네, 결정했습니다. 지금 민주혁신당 이렇게 가다가 검찰 해체당에서 민주혁신당으로 가다가 소나무당으로. 네, 저 민주당하고 헛갈린다 그래가지고 저 손혜원 씨가 소나무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당 아니 이름 들으니까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최초가 상징. 소나무 민주당 그런 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순간적으로 일로 간 거야 생각이 있더니 이제. 송영길 대표니까 소나무 송자는 아니지만 소나무 송당 그렇게 이렇게 엮은 것도 있고 원래 민주당의 그 상징이 소나무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최초 공개인 것 같은데요. 오늘 손혜원 씨가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를 예, 했습니까? 공개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나무당이 생기네요. 더불어민주당, 소나무당, 조국신당하고. 조국신당은 지금 당 이름을 조국을 아직 안 넣고 정했어요. 한다는데 그건 아직 이제 아니고. 막- 조국이라는 말은 네. 넣었는데 정확히 뭘로 할지는 아직 안 정했다. 글쎄 그건 어려움이 있고 뭐 저도 대나무당이라도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지금 보석 신청을 하고 광주 출마가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예. 이 판례로 봤을 때 출마를 하기 위해서 보석 신청됐을 때 석방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석방도 될 수 있다. 그럼 와서 호남 쪽을 같이 할 텐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지금 막 정권 퇴진 운동, 윤석열 심판 이런 열기가 식어가니까 조국신당 쪽으로 확실히 몰려가는 것 같고 검찰 해체당 저는 뭐 그게 더 익숙한데요. 지금 소나무당 이쪽으로도 야 뭔가 좀 제대로 싸우자. 제가 볼 때는 약간 레프트는 조국신당으로 가고 호남 쪽은 소영신당 넘어올까 상관 없거든요. 지금 호남 쪽의 이 실망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에서 이번에 개혁 그리고 퇴진 운동 계속 해왔던 출마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호남에서 한번 민주당 기득권하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도 또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신장식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신장식 변호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조국 신당은 도대체가 그 지지하는 당원들의 성향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조국 신당 지지층이 민주당 사람들을 뺏어가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를 사실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지가 않대요. 한 번도 지금까지 당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절반 이상이 조국 신당에 가입했대요. 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동안의 적극 지지층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민주당의 고관여층들이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조국신당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중도층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조국신당에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4만 명, 5만 명이 지금 당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좀 뭔가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이 상황이 너무 무도하고 너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힘을 실어주다라는 쪽으로는 된 것 같아요. 당까지는 만들어주고. 하지만 나중에 표를 민주당 몰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민주는 지역으로 비례는 뭐 조국신당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 이건 전략이 이제 어떻게 먹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저는 분산된다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좀 보긴 보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나중에 조국신당하고 민주당을 합쳐질 가능성도 좀 있지만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는 그래서 중도층을 뺏어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뭔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뺏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석을 좀 통해 가지고 뭔가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놀라운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조국신당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색이 약한 사람들이 조국신당으로 온다는 그러니까 거고. 민주당에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당색이 약하거나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당의 절반 정도, 한 2, 3만 명 정도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검찰 해체당 송영길 신당도 지금 아까 소나무당이라고 했지만 거기도 당원이 지금 12,000명, 13,000명, 15,000, 2만까지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곧. 거기는 지금 그 리허브 조사 보면요. 호남에서는 완전히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에 예.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더 투쟁적이고 빨리 유성나고 싸우자는 사람들은 그렇죠.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센 사람들이 호남으로. 가는 근데 이제 거죠. 어차피 이거는 호남에서는 지금 비례연합정당에서도 호남은 그냥 각자 경쟁하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소나무당하고 그 민주당하고 호남에서 경쟁하면 돼요.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뭐 제3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을 그래서 도와주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좀 조국신당 다 연대를 하고 호남에서는 붙어볼만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막 흥분되는 이유가 뭐죠? 아마도 이제 윤석열 심판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붙겠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지금 왜 국민들한테. 그러냐면 삼국지에 보면은 동탁이가 왜 황제를 이리저리 그 저기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 영웅들이 할거하잖아요. 왜 거기서 나온 게 조조유비 군웅할거. 군웅할거 거기에다가 저 송권 뭐 그냥 다 나와가지고 전부 동탁타도 해가지고 연합이 자연스럽게 결성이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들끼리 싸우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혼란스럽고 국정을 망친 주범이 확실할 때, 그랬을 때 심판의 의지는 활활 타오르는데 플랫폼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할거 국면으로 가는데 여기에 연동형이란 제도가 딱 좋게 돼 있다고 지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동탁 시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부족하면 다른 데가 또 뜨는 거고 원래 진보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어 지금까지. 예.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자, 조국신당은 비례연합 정당 비슷하게 비례 위성정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역구는 안 낼 거 아니에요.
아니, 못 내죠. 사실 그런데 현재. 소나무당은 송인길 신당은 호남에서 지역- 지역구를 다 내. 그런데 지금 호남의 지지율이 30% 이상 나와. 그러면 예전에 여론상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긴 아니 안철수 바람 불듯이 호남에서 혹시 송영길 당이 지금 그 상태는 아니에요. 그 상태는 예, 아니다. 그 상태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안철수 바람은 민주당 혁신이 호남 불가리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지역적 반감이었고 20, 30, 40대까지는 다 저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는데 저기 40, 50대가 안철수로 돌아선 거예요. 그게 안철수 현상이었고 국민의당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갈라져 그건 있지는 아니에요. 않아요. 그렇게 네. 갈라져지지는 않다고 봐야 되고 재밌는 건 말이에요. 다시 녹색정의당이 살아나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라이벌인 진보당이 민주당 옆으로 가버렸잖아. 아 그러니까 원래 이걸 민주노총이 이걸 반대하거든. 그러니까 그 표가 다시 일로 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기사회생할 그럼 가능성이 결국 민주당 표를 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 짝이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100만 조직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 3%면은 대략 보는데 우리가 저번에 9.7% 얻었는데 300만 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100만 표만 얻어도 3%는 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또 거기가 그 희망이 생긴 거라고.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이 진보가 진짜 무지개 연합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정치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흥미로운 질서예요. 어차피 민주당이 죽으면은 이런 식의 질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만 가면요 투표율이 60%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보정당이 나서서 열심히 윤석열 정권 퇴진과 심판을 얘기하고 각자 자기 색깔로 움직이잖아요. 그 60%가 넘어서면 원래 민주당 쪽으로 갈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선전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엄청 이익을 볼 것이다. 그래서 진보정당 활동하는 거 아니, 그래서- 민주당이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욕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올해 연초부터 말씀드린 게 이 선거는 민주당의 선거라기보다는 특검연합의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당제 연합의 자국영웅들의 연합 정치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민주당은 이런 어떤 단단한 구심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선택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은 여기는 짬뽕 전문집이라 그러면서 만두도 안 팔고 짜장면도 안 팔아봐. 그러면 사실 짬뽕을 먹긴 하지만은 은근히 좀 대접 못 받으면 서운해 한다고. 거기에 볶음밥도 들어오고, 잡채도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깐풍기, 유산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메뉴판에 쫙 써 있으면은 그게 궁금해서라도 가 다음에. 항상 짬뽕 먹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메뉴판으로 승부 보죠. 메뉴판으로. 그러니까 집에 들어놓여 있을 사람이 메뉴 하나 생겨서 그거 먹으러 나가게끔 만들어서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민주당 몰빵으로 가죠. 민주당 안 찍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갑니까? 딴 걸 만들어 놔야지 찍을 사람들은. 그런 말씀 들어보면 역시 다당제가 좋다. 다당제 저는 한 표. 그리고 이번 총선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세 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쫑대님은 형선이 갖다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평소에 피부 관리 잘 하시지만 더욱더 잘하라고 드리고요. 더 고맙습니다. 잘하면 어떻게 그리고 돼?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고 나면 결혼식 올리기로 했던 배우 대표는 변 대표한테 제일 배우자한테 필요한 선물이에요. 갖다 주시는데 자, 제 원샷 좀 잡아주시고 코리아나 화장품 많이 들어보셨죠? 골드 보습 크림인데요. 금가루가 들어있습니다. 골드 가루가 파우더가 들어있는데요. 5만 원짜리를 스픽스몰에서 16,900원에 팔고 있는데요. 50ml입니다. 적지 않은 양이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방송 전에 우리 양채원 PD가 직접 발라보고는 대표님 이건 너무 촉촉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채원 PD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제가 시키는 걸 못 봤습니다. 인터넷 최저 가격이 39,000원인데 서픽스몰에서 16,900원에 팔렸고요. 어제 하루 동안요 방송하면서 그렇게 동접자가 적었는데 무려 20개가 팔렸고요. 오늘은 지금 동접이 4,000명이 넘었거든요. 네. 지난 월요일보다 우리가 무려 800명 이상 동시 접속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아마 오늘 밤에 계속 돌리면 한 20만에 나올 건데 꼭 코리아나 로댕쇼 24K 하이드라 골드 보습 크림
저도 생각보다 피부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발라보고요. 다음 방송 시간에 모여서 한 번 더 홍보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보석크림, 골드 보석크림 스픽스몰에서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뜨겁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 좋게 정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길은 열린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 본질을 향해서 여러분 좀 더 힘내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있으면서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다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역전의 하면요. 대한민국과 외국에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용사들이라고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